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경력 IT 팀장이 한국 제품을 거부하다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는데 3개월 후 한국 기술을 도입 후 그의 사무실을 보면 믿기 힘든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이 놀라운 변화의 전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야마 켄지입니다. 올해 47세로 도쿄 시부야에 있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IT 인프라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설립 4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토종 기업이죠. 저 역시 이 회사에서 벌써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평소와 같이 조용했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화상회의를 준비하던 중 제가 애용하던 소니 노트북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팀장님, 급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 직원 이토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괜찮다. 충전하면서 진행하자.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전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윙윙거리는 팬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본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파랗게 변하며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어 버렸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클라이언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8년 경력에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장비 문제로 잠시 지연되겠습니다라고 사과하며 급히 다른 컴퓨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무실의 NEC 서버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메인 서버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자동 셧다운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 데이터가 들어있는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팀장님, 서버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정상 작동 온도는 60도 이하여야 하는데 완전히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사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사인 부장님이 저를 불러 충격적인 통보를 했어요. 켄지, 이번 시스템 문제로 클라이언트 3곳에서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어. 다음 달까지 IT 장비를 전면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팀 해체를 검토해야 할 것 같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팀 12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제 경력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급하게 일본 주요 업체들의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소니, NEC, 후지츠까지 모두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니 측에서는 현재 주문량이 많아 납기가 최소 3개월은 걸린다고 했고 NEC는 맞춤형 기업용 제품은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가 필요한 20대 분량의 노트북과 모니터, 서버 교체 비용이 총 8,500만엔, 한국 돈으로 약 6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예산이 5억 원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막내 직원 이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혹시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대안이라니, 뭘 말하는 거야? 한국 제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성능이 정말 좋다고 들었거든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제품? 이토, 우리는 일본 기업이야. 일본 기술로 승부해야지. 하지만 이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자료가 있는데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마지못해 자료를 받아들고 보는데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북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17시간에서 18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던 NEC 노트북은 겨우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였는데 말이죠. 이토, 이 자료가 정확한 거야? 네, 공식 스펙입니다. 그리고 LG 모니터의 경우 색재 현율이 DCI P3 95%를 지원해서 우리가 쓰던 일본산보다 훨씬 선명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동일한 사양 기준으로 일본 제품보다 25%에서 30%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좋은 성능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 제품이 우리 일본 제품보다 나을까? 한국 업체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 BEB 영업팀의 김 과장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카야마 팀장님,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갤럭시북 프로 모델의 경우 인텔 13세대 i7 CPU에 16GB 램, PCIe 4.0 SSD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63W 용량으로 실제 사용 시 17시간에서 18시간 지속되죠.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쓰던 NEC 라비 시리즈는 12세대 i5 CPU의 배터리도 11시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발열 관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을 물어봤어요. 듀얼팬 기반 균형형 발열 제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고성능 작업 시에도 온도를 65도 이하로 유지하죠. 일본 브랜드들이 저전력 구조로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저희는 고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부분도 궁금했어요. 기업용 보안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시큐어 부트, 지문 인증, 녹화 방지 기능까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기본 보안에만 의존하는 일반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LG 모니터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울트라파인 32인치 모델 기준으로 DCI P3 95% 색재 현율을 지원합니다. 응답 속도는 5미즈이고 게이밍 특화 모델은 1미즈까지 가능해요. 에너지 효율은 어떤가요? 에너지스타 인증에 스마트 백라이트 조절 기술까지 적용해서 평균 소비 전력이 40W입니다. 일본 제품들이 보통 55W에서 65W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격 견적을 받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동일한 사양으로 일본 제품 대비 28%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예산 5억 원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출고하면 일주일 내 배송 가능합니다. 설치와 세팅까지 포함해서 10일이면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던 일본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일본 기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김 과장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참고로 UN 디지털 정부 순위에서 한국이 3위, 일본이 14위입니다. 오직 커버리지도 한국은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지만 일본은 아직 75% 미만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일단 샘플부터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항공편으로 갤럭시북 2대와 LG 모니터 1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말로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뜯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포장부터가 세련되고 꼼꼼했습니다. 갤럭시북을 처음 켜본 순간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부팅 속도가 우리가 쓰던 NEC 노트북보다 3배 이상 빨랐습니다. 15초 만에 완전히 부팅이 완료됐어요. 동료들도 하나둘씩 몰려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게 한국 제품이라고요? 정말 깔끔하네요. 하루 종일 테스트해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배터리가 17시간 넘게 지속됐어요. 그동안 하루에 2번씩 충전하던 습관이 무색할 정도였죠. LG 모니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색감이 확실히 더 선명하고 눈이 덜 피로했어요. 장시간 작업해도 눈의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한국에서 전체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함께 온 기술진이었어요. 김 과장과 함께 설치 전문가 2명이 직접 일본까지 와준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카야마 팀장님. 직접 설치해드리고 교육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이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일본 업체들은 보통 매뉴얼만 주고 끝인데 한국 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치 과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단순히 장비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설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귀하의 업무 특성상 부팅 시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한 번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모두 실행돼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봤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우리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해준 거예요. 나이 많은 직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전보다 업무 효율이 30% 정도 향상될 것 같습니다. 기술진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첫 주 사용 결과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오후마다 배터리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던 일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충전해 놓으면 저녁까지도 여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하루 종일 충전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토가 신나서 말했어요. 모니터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색감이 훨씬 정확해서 작업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색상 보정 때문에 여러 번 수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정확한 색상으로 작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서버 교체 후였습니다. 그동안 85도까지 올라가던 서버 온도가 55도로 안정화됐어요. 자동 셧다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째부터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업무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큰 파일 하나 열기까지 5분씩 걸렸는데 이제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팀장님, 클라이언트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프레젠테이션 중에 시스템 문제로 지연되는 일이 없어지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갔다고 하네요. 영업팀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한 달 후 측정해보니 업무 효율이 정확히 31% 향상됐어요. 예상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설치 후에도 계속 관리해준 거예요. 일주일마다 화상회의로 시스템 상태를 점검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격으로 해결해주더라고요. 나카야마 팀장님, 시스템 최적화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적용해드릴까요? 김 과장이 연락 왔어요. 이런 사후 관리 서비스도 무료였습니다. 일본 업체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어요. 고객을 단순히 물건 파는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에너지 비용이었어요. 월 전기요금이 25% 줄어든 거예요. LG 모니터의 스마트 백라이트 기술과 갤럭시북의 저전력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부장님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켄지, 자네가 정말 회사를 구했어.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하는군.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사에서 일어난 변화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시스템 다운이 완전히 사라졌고 업무 효율은 31% 향상됐습니다. 클라이언트들도 확실히 달라졌다며 신뢰를 회복했어요. 그 결과 떠났던 세 곳의 클라이언트가 모두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제품 괜찮을까? 하며 걱정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역시 팀장님 선택이 옳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격리부 사토 과장의 말이었습니다. 나카야마 팀장, 정말 대단해요. 장비 교체 후 전기요금만 월 45만엔 절약됐어요. 1년이면 540만엔 절약이네요.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초기 구입비도 일본 제품보다 28% 저렴했는데 운영비까지 25% 절약되니까 경제적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부장님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켄지, 자네 덕분에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35% 증가했어. 사장님께서도 크게 만족하고 계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김 과장이 3개월 후에도 안부 전화를 해온 거예요. 나카야마 팀장님, 안녕하세요. 시스템 사용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기능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뜻밖의 선물도 받았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내준 거예요. 보안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배터리 최적화도 개선된 버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든 거예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에게도 자신 있게 한국 장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거 써봐. 정말 좋아. 한 번 쓰면 다른 건 못 써. 어제 신입사원 타나카가 물어봤어요. 팀장님, 처음에는 한국 제품 쓰는 게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처음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말 그래요. 30년 경력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좋은 기술은 어느 나라에서 왔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책상 위에는 갤럭시 북이, 앞에는 LG 듀얼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만족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제게 새로운 업무 환경을 만들어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까지 선물해줬어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준 한국의 기술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이 태평양을 강타했습니다. 그날 43명을 태운 일본 가축선이 완전히 침몰해 단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1년 전 전복된 한국 화물선은 여전히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15년간 미국 해양구조청에서 일하면서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골든레이호가 전복되었을 때도 역시 외국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사고로 의심받던 한국 선박이 오히려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반전의 기록입니다.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어요. 골든레이 후 1년간의 역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해양구조청에서 15년간 근무해온 해양 엔지니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난 사고를 처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법이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2019년 9월 8일 새벽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에서 골든레이호가 전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량 4,000대를 실은 거대한 화물선이 출항 직후 옆으로 뒤집힌 겁니다. 24명의 승무원 중 4명이 선체 안에 갇혔다고 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전복된 선체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외국 기술의 한계구나.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만약 미국에서 만든 배였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당시 우리 구조팀은 빠른 시간 안에 갇힌 선원들을 구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41시간 만에 4명 모두를 무사히 구조해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쉽게 전복될 수 있을까?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줄여서 마스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골든레이호 사고를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직접 만든 배를 써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고 발생 3개월 후 골든레이호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구조 분석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거센 파도와 폭풍을 견뎌온 선체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복된 상태로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구조적 변형이 거의 없었거든요. 구조 책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해체가 너무 어렵다고 특수 절단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약해진 부분이 있을 텐데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용접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품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5년간 여러 나라 선박을 봐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흔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바닷물의 부식 정도였습니다. 3개월이나 바다에 있었는데도 부식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방청 처리나 표면, 코팅 기술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우연히 튼튼한 부분만 남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더니 한 선배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잖아요. 진짜 실력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극한 상황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골든레이호 사고 6개월 후 워싱턴에서 마스가 정책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책 담당자가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골든레이호 분석 결과가 어떤지,
외국 조선 기술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기술적으로 흠잡을 곳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스가 정책의 핵심은 미국 조선업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인데 제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상급자가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얘기는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존스법을 평생 지지해온 입장에서 외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건 모순처럼 느껴졌거든요. 미국 우선주의와 기술자로서의 객관성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얘기를 나눴어요. 아내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 집 융자금, 가족의 생계가 모두 제 직장에 달려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계속하다가 좌천되거나 해고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어요. 과연 내가 15년간 믿어온 게 맞는 걸까? 미국 기술이 정말 최고인 걸까? 골든 레이호를 보면서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조선업체들의 성과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세계 최대 조선 국가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미국 우선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던 건 아닐까? 2020년 초 골든 레이호 해체 작업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석할수록 제 기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 커져갔어요. 선체 강도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국제 해양 안전 기준을 상당히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용접 품질, 재료 강도, 설계 안전성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건조된 동급 선박들보다 일부 지표가 더 좋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하는 게 제 의무였지만 그럴 때마다 상급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과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게 보고하되 해석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라는 일본 가축 수송선이 태평양에서 실종되었다는 뉴스였어요. 43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했고 폭풍우를 만나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이었습니다. 골든 레이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화물선이었어요. 며칠 후 구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43명 중 단 한 명만 구조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어요. 나머지 42명은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선박은 완전히 침몰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골든 레이호는 전복된 상태로 6개월째 바다에 떠 있는데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똑같이 해난 사고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집에 와서 두 사건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사고 원인, 기상 조건, 선박 재원 등을 살펴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선체의 구조적 안전성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최고라고, 외국 기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괴로운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애국심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술자로서의 객관성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연 진짜 애국이 뭘까요? 사실을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최고라고 우기는 게 애국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애국일까요? 2020년 9월 골든레이호 사고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태풍 마이삭이 동아시아를 강타한 겁니다. 이 태풍은 특히 일본 지역을 직접 통과했는데 바로 그때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태풍 마이삭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60m, 파고 10m가 넘는 극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조건에서 선박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골든레이호의 상황이었어요. 전복된 상태로 1년째 대서양에 떠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기 태풍의 여파가 대서양까지 미쳤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두 사건을 직접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태풍 시스템, 비슷한 선박 규모,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 하나는 완전 침몰로 43명 중 1명만 생존, 다른 하나는 1년간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유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골든레이호는 1년간 총 3차례의 대형 폭풍을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파도 높이가 8m를 넘었는데도 침몰하지 않았어요. 반면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는 첫 번째 큰 폭풍에서 바로 침몰해버렸습니다. 엔진 고장이 직접 원인이었지만 구조적으로 폭풍을 견딜 수 있었다면 완전 침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15년간 믿어온 게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럼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미국 우선주의자로서의 신념, 조직에서의 입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스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건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과연 미국이 도움받아야 할 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되었어요. 2020년 말,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업체와 공식 협업을 발표한 겁니다. 한화오션이 미군 함정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스가 정책으로 미국 조선업 부활을 외치던 정부가 한국 업체와 손을 잡는다고요? 존스법으로 외국 기술을 철저히 배제하던 정책 기조와 완전히 모순되는 결정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HD 현대중공업이 USNS 앨런 shepherd호 수리 계약도 따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인 군함을 한국에서 수리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즉시 관련 부서에 문의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궁금했습니다.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 해군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계의 수리 능력으로는 늘어나는 함정 유지 보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대형 선박의 경우 기술력과 인프라 면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정부도 이미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마스가 정책이라는 건 결국 이상론이었고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골든레이호 사고 분석 결과가 이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였어요.
1년간 극한 환경에서 버틴 내구성이 미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로 시작된 일이 한국 기술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 거였어요. 만약 골든 레이호가 처음부터 무사했다면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브리핑에서 상급자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씁쓸했어요.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내적 갈등과 압박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정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는 제게 그런 압박을 가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조직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애국주의가 뭔지 알 것 같다고. 무조건 우리가 최고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애국이구나.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업이 공식 발표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과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골든 레이호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 적재 시 평형수 데이터 입력 오류로 확인되었어요. 즉, 인적 실수였지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1년간 바다에서 버틴 것이 기술력의 증거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2000년대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기술력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해군의 한국 업체 선택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기술 검증과 비교 분석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품질, 납기, 기술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15년간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잃고 있었구나. 미국 우선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 국적이나 선입견에 관계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 것이든 좋은 건 좋은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골든 레이호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한국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내구성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1년간 바다에서 버틴 모습이 전 세계에 한국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보다 확실한 마케팅이 또 있을까요?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이미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약이 사라졌어요. 정부 정책도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우리도 전문가로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021년 골든 레이호 사고 조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술적 결함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지었어요. 순전히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는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 조선업계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가져다 줬어요. 사고 초기에 제기되었던 기술력 의혹들이 모두 해소된 겁니다.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의 내구성이 입증되면서 신뢰도가 더 높아졌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미국 정책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스가 정책이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위드 코리아로 바뀌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조선업 부활의 열쇠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골든 레이호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조선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과 직접 일해보니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효율성, 혁신성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왜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안전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규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극한 상황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든 레이호가 1년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골든 레이호 사고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객관적 판단의 중요성,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요즘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적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술을 기술로만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골든 레이호는 결국 완전히 해체되어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살아있는 사례니까요.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실 창밖으로 펼쳐진 2월의 풍경은 메마르고 차갑기만 했다. 15년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설계를 연구해온 내게 올 겨울은 특별했다. 미국 건축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며 학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내 연구실 벽에는 지난 10여 년간 설계에 참여한 친환경 주택단지들의 사진이 빼곡했고, 최근 출간한 저서 미래형 주거공간의 혁신은 건축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단독주택 설계로 여러 상을 받으며 미국 중서부 지역 주거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날 오후 건축학과 스미스 학과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한국 서울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현대 주거 문화를 연구하라는 것이었다. 3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고밀도 주거 시스템을 분석하고 양국 주거 문화 비교 연구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였다. 평소 미국과 캐나다의 저밀도 주거, 건축에만 집중해온 내게는 생소한 영역이었다. 숙소는 서울의 유보라 아파트 단지에 마련되어 있네요. 한국의 현대 주거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연구하기에 최적의 환경일 겁니다. 학과장의 말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파트, 수직적 공간 효율성만 강조한 비인간적 주거 형태라는 내 오랜 신념이 즉각 반발했다. 내 건축 철학은 항상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은 평균 70평 이상의 단독주택뿐이라고 확신했다. 더구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내가 배울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 다이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음악 치료사인 38세의 다이앤은 항상 새로운 문화에 개방적이었다. 우리 딸 소피아의 반응은 더 놀라웠다. 지난해부터 중이염을 앓던 12살 소피아는 시카고에 건조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항상 고생했는데 한국의 기후가 어떨지 궁금해했다. 아빠, 한국 아파트는 정말 좁아? 인터넷에서 본 건 생각보다 넓고 예뻐 보이던데. 소피아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다. 아이가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는 분명 현실과 다를 것이라 확신했다. 내 경험으로는 홍콩과 같은 아시아 도시의 고밀도 주거 공간은 평균 15평 내외로 비좁고 답답한 공간에 불과했다. 연구 준비를 위해 한국의 주거 문화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의외로 한국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치열한 경쟁률에 관한 기사들을 발견했다. 2023년 기준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방미터당 가격이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왜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보라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지만 영어로 된 자료는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있는 내용도 과장된 홍보성 문구로 가득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내 불안을 더했다. 토마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야. 특히 그들의 온돌이라는 바닥난방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혁신적일 수 있어. 2011년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고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기내에 올랐다. 창밖으로 시카고의 단독주택들이 작아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미국의 선진 주거 기술에 익숙한 내가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소피아였다. 시카고의 강제 공기 순환 난방 시스템 때문에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져 중이염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주거 환경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 의문을 안고 나는 13시간의 긴 비행을 시작했다. 내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였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의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항 내부의 세련된 디자인과 질서정연한 동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입국 시스템이 첫인상으로 다가왔다. 여권 확인부터 짐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하나로 안내되었고 15분 만에 모든 입국 절차가 완료되었다. 건축가로서 이런 공간 효율성과 동선 설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마련해준 차를 타고 유보라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천루와 산, 그리고 한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카고에도 강이 있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를 관통하며 녹지와 어우러진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차 안에서 서울대학교 김 교수는 내가 머물 아파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한국 아파트의 98%가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2011년 국제표준기구에서 복사냉난방 방식으로 공식 인정받았죠.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유보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아파트 단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세 개의 세련된 타워가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탁 트인 조경 공간은 마치 도심 속 작은 공원과 같았다. 이건 내가 알던 홍콩의 빽빽한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정장을 갖춰 입은 컨시어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를 맞이했고 방문자는 모두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다. 내가 머물 35층 유닛으로 안내받으며 김 교수는 유보라 아파트의 특징을 설명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 유보라는 그 정점에 있죠. 현관문을 열자 두 번째 문, 이른바 중문이 나타났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외부 먼지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바닥의 따뜻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방식을 현대화한 것이지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은 내가 경험해본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달랐다. 미국의 강제 공기 순환식 난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온기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실내 습도계를 확인해보니 45%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카고 집에서는 겨울철 30% 이하로 떨어져 소피아가 고생했는데 이 정도면 중이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거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다. 주방으로 향하자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 온도, 환기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었다. 이건 내가 설계했던 어떤 스마트 홈보다도 진보된 시스템이었다. 아래층에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스크린 골프장, 도서관, 그리고 입주민 전용 카페까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이 되시면 함께 구경해 보시죠. 첫날 밤, 온돌 바닥 위에 누워 내일의 탐험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다. 미국의 건조한 공기순환식 난방과는 달리 온돌의 따뜻함이 내 뼛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했다. 15년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연구해온 내가 겨우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 소피아에게 화상통화를 걸어 오늘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아빠, 바닥이 정말 따뜻해. 우리 집처럼 건조하지 않아? 12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내 마음을 울렸다. 혹시 이 온돌 시스템이 소피아의 중이염에 정말 도움이 될까? 그날 밤 나는 내 모든 건축적 신념이 도전받고 있음을 느꼈다. 단독주택만이 최고의 주거 형태라는 15년간의 확신이 단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김 교수와 함께 단지 내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2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나타난 광경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와 25m 실내 수영장, 최신 장비를 갖춘 스크린 골프장,
조용한 도서관과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까지 이 모든 것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2030분은 나가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외출할 필요 없이 모든 일상생활을 단지 내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이용료였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평균 커뮤니티 시설 이용률이 73%에 달합니다. 미국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헬스클럽 이용률 22%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김 교수의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접근성이 이용률을 좌우하는 것 같았다. 시카고에서는 겨울철 눈 때문에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실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니 날씨에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지하 주차장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되는 주차 관리 시스템은 내가 본 어떤 미국 아파트 단지보다 효율적이었다. 입주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주차 공간 확보율이 150%라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저녁에는 단지 내 한식당에서 김 교수와 식사를 했다.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과 함께 나온 식사는 시카고에서 경험하던 한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식사를 마친 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불과 이틀 만에 내가 가졌던 아파트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이앤과 소피아에게 화상통화를 걸었다. 시차 때문에 시카고는 아침이었다. 소피아는 학교에 가기 전이라 서둘러하는 모습이었다. 아빠, 거기 정말 좋아? 나도 가보고 싶어. 12살 소피아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온돌 바닥의 따뜻함과 적절한 습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기 습도가 45% 정도 유지돼. 너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 다이앤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 여기는 지금 28%밖에 안 돼. 소피아가 또 코막힘을 호소하고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그 순간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가족을 두고 혼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게 미안했다. 소피아의 중이염은 주로 건조한 실내 환경 때문이었는데 온돌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습도 조절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이튿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강제 공기 순환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무려 30% 적었다. 바닥 전체가 복사열로 균일하게 가열되면서도 전체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았다. 온돌은 바닥 표면 온도를 1929도로 유지하면서도 실내 온도는 2224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아서 건조하지 않고 먼지도 날리지 않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소피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밤마다 기침하던 딸이 이런 환경에서라면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5년간 단독주택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건축학자가 이제는 한국 아파트 시스템의 혁신성에 매료되어 있었다. 특히 84제곱미터 공간에서도 방 3개, 화장실 2개를 효율적으로 배치한 평면 설계에 감탄했다. 미국 단독주택이라면 최소 40평은 되어야 가능한 구성이었다. 그날 밤 시카고의 동료들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며 나는 망설였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충격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국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생활 생태계였다. 한국에서의 3주가 지났을 무렵 시카고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소피아의 중이염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다이앤의 전화였다. 화상통화로 본 소피아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왼쪽 귀에 거즈를 대고 있었다. 아빠, 귀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아. 12살 딸의 힘없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다이앤의 설명에 따르면 시카고의 실내 습도가 23%까지 떨어져 소피아의 점막이 극도로 건조해진 상태였다. 소아과 의사는 습도 조절과 일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100년 된 우리 빅토리안 주택의 강제 공기순환 난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온돌 바닥에 따뜻함 위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은 시카고에 있었다. 내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내 딸은 건조하고 차가운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이틀 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건축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주제는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과 거주민 건강이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접했다. 한국 온돌 시스템 거주민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미국 강제 공기 순환 시스템 거주민보다 42% 낮다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였다. 온돌은 바닥 복사열로 실내 공기를 직접 순환시키지 않아 먼지나 알레르겐의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4050%의 적정 습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해 호흡기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소피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우리 가족이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소피아의 중이염은 자연스럽게 호전될 것이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나는 동료 건축가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그곳에서 만난 미국에서 온 하버드 대학교 존슨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토마스, 나도 처음에는 한국 아파트를 단순한 고밀도 주거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3개월 체류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지. 이건 주거 혁명이야. 그는 자신도 보스턴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한국식 설계를 적용한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의 부인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온돌 생활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건축학자로서 객관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은 30% 우수하고 거주민의 건강 지표도 명확히 좋았다. 무엇보다 소피아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다음 날 다이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화상통화 너머로 보이는 시카고, 집은 여전히 건조해 보였고 소피아는 또다시 밤새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했다. 여보, 정말 그 온돌이라는 게 소피아에게 도움이 될까요? 다이앤의 질문에 나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설명해 주었다. 습도 유지, 균일한 온도 분포, 먼지 발생 최소화, 에너지 효율성까지 객관적 근거는 충분했다. 그럼 우리 집에도 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100년 된 우리 빅토리안 주택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바닥 구조를 완전히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 집을 짓는 게 나았다. 그날 밤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연구 기간을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가면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15년간 쌓아온 단독주택에 대한 신념을 내려놓고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 주거 기술을 내 가족의 삶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주거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가로서의 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나를 모두 바꾸는 혁명적 결단이었다. 소피아의 건강한 웃음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3개월의 연구를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온 나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기침하는 소피아였다. 공항에서 만난 딸의 얼굴은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건조한 공기가 내 코와 목을 따갑게 했다. 습도계는 26%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빠, 한국은 정말 좋았어? 거기서는 기침 안 했어? 소피아의 질문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기침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다. 그날 밤 다이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했다. 온돌 시스템의 원리부터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까지. 여보, 정말 우리가 그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다이앤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100년 된 우리 빅토리안 주택을 온돌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바닥을 전면 재시공해야 하고 기존 구조와 완전히 다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다. 이틀 후 나는 시카고 근교에서 온돌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한인 건설업체를 찾아갔다. 박 사장은 60대 초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다. 요즘 미국에서도 온돌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는 지난 5년간 시카고 지역에 15채의 온돌 주택을 시공했다고 했다. 대부분 한인 가정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인 고객도 늘고 있다고 했다. 한 가정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위해 온돌을 선택했는데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아이의 감각과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견적을 받아보니 기존 집 개조는 $15만, 새집 건설은 $25만 필요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소피아의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우리는 새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도전은 시카고 시청의 건축 허가였다. 온돌 시스템이 미국 건축법의 생소한 방식이라
까다로운 검토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2011년 국제표준기구 인증과 미국 내 시공 사례들 덕분에 결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학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건축학과 톰슨 교수는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토마스, 자네가 늘 주장해온 미국식 단독주택의 가치는 어디로 갔나? 갑자기 아시아 방식에 빠진 이유가 뭔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톰, 좋은 건축이란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한국 온돌의 설계 철학은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주거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지속가능 건축을 연구하는 젊은 교수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특히 제시카 교수는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토마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동서양 주거 문화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8개월 후 우리의 새 집이 완공되었다. 시카고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집은 외관상으로는 전형적인 미국 단독주택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다.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었고 각 방마다 개별